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제 선고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주 정도의 평의 기간 동안 재판관들의 치열한 격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은 특검의 수사 자료를 오늘 넘겨받을 예정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준영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철통 보안 속에 헌재가 지금 평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이제 두 차례 평의를 진행을 했어요. 자, 지금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평의의 그 순서, 전체적인 절차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벌써 뭐 그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평이란 것은 우리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합의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쟁점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 가는 것 과정을 평이라고 합니다. 예. 네. 평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 주심 재판관님인 강일원 재판관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헌법 이번에 쟁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네.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면은 제일 막내 재판관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예. 취임했는 것이 가장 늦은 그분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네. 원탁에서 개인 의견을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정미 재판소장 대행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지난번에 그 최종 변론을 한 다음에 휴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평의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 지금 크게 봤을 땐 5가지 쟁점, 많이 봤을 때는 10개 쟁점에 대해서 벌써 2번을 했으니까 한 20-30% 정도의 어떤 예. 평의는 진행됐을 것 같은데요. 네.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지금 매주 주말까지도 다 출석을 해서 출근을 해서 그 평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평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용어를 네. 좀 정리를 해볼게요. 평의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고 쉽게 말하면 난상 토론하는 과정이다. 예. 그렇게 해서 난상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이른바 평이다. 이렇게 평이다. 생각하면 예, 될것 그리고 같습니다. 평결은 이제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을 이제 그렇습니다. 평결이라고 하는 이게 거죠.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찬반, 기각이냐 인용이냐, 어쩌면 각하냐 이 결정을 하는 것이 평결이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그 평결 과정에서 막내 재판관부터 의견을 이제 밝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평의에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수 문화 속에서 어떤 의견을 편안하게 얘기하기 위한 배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윗사람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사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네. 가장 후임부터 얘기를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 있는 연방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연방 대법원장부터 얘기를 한다 해서 오히려 미국과 우리나라가 뒤바뀐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앞서서 이제 평의가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청와대도 궁금할 거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철통 보안이 어떤 식의 그 철통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의 3층, 4층에 가서 헌법재판관을 사무실과 지금 평의가 열리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그곳이 이제 303호인데요. 이 3층, 4층을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예. 물론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 경찰 경력의 이런 경호도 아주 치열하지만 실제 평의가 열리는 곳은 예. 도감청 시설. 요즘 워낙 이 도청하는 시설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정상들을 도청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감청 시설 그리고 방음 장치 철저하게 도감청 방지 시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도감청 방지하는 시설들을 그것도 최신 정말 요즘 들어와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청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설들로 돼 있고요. 또 재판관들 한 사람 한 사람 드나들 때도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같이 평의를 하다가 차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이 중간에 이렇게 드나드는 게 아니고요. 전체 평의를 일단 중단하고 예. 그 차를 들여와서 같이 나눈 뒤에 다시 평의를 여는 등 그 내용들은 정말 누구도 알 수 없게. 왜냐하면 이 사안들이 하나라도 흘러나갈 경우에는 사실상 평의의 결과, 평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파장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 정말로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말 그대로 철통 보안 속의 난상 토론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면은 박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가의 여부겠죠. 그렇습니다. 재판 절차란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 확정 절차,
그리고 사실 확정에 따르는 평가 절차 이렇게 네. 나눌 수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그 헌법정에서 20여 차례 변론이 이루어졌고 이미 그 이영렬 그 특별수사반으로부터 수사를 기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확인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그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보면은 그것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각 재판관님의 어떤 정치적 성향 같은 것을 분석하는 것은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가치 판단에 있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존의 어떤 그 판결 결과를 비춰서 유추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결국 그와 같은 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완전히 또 다른 대통령의 명언을 건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의 어떤 판결의 결정의 어떤 의견보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후문에 따르면은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예. 약간 뭐 나름대로 이견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지만 네. 그 또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들과 정치권으로서는 정말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중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을 포함한 이 재단 설립에 어느 정도 박 대통령이 그 직권 남용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섭을 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뇌물 혐의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특검이 이제 3월 6일 다가오는 월요일 날 지금까지 있었던 특검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상당히 반발하는 이유가 간접적으로 지금 이미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그 언론 보고가 결국 탄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반면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럴 우려는 없다라고 지금 언론 그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번 그 국회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특검 수사 결과가 더 먼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 결과는 단 하나도 지금 그 헌법재판소 법정에 증거로 나가 있질 않습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특검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예.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있는 이 언론 보도를 참고 자료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증을 형성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박 대통령이 그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은 탄핵 사유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헌재 판단에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재판관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판단은 일반 이 법원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예. 흔히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과거에 여러 가지 이 사례를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해왔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번 사안이 미칠 정도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영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내용들을 보는 것과 더불어서 그 내용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과연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할 만큼 정말 제 역할을 다 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네. 특검에서 나왔던 조사들은 물론 특검 검찰 측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참고 자료는 된다. 그리고 전체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동안 역할과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얼마나 위배되는가를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심증을 형성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얼마나 지금 갈등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까지도 헌법재판관들은 고민을 할 겁니다. 예. 네. 앞서서는 뭐 저희가 평의를 철통 보안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또 논의도 상당히 격렬하다고요. 뭐 법전이 뭐 날아가 다닐 정도의 그런 평의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평의 내용은 무덤에 갈 때까지도 비밀로 한다라는 네.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그동안에 헌법재판관들 하신 분들이 자서전을 쓰거나 회고록을 쓰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고성이 요구하고 어. 법전을 집어 던지고요. 네. 예. 법전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전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주심을 맡으신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설명하지 말라. 우리 의견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 그것 읽어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다 눈 감고 팔짱을 끼고 모른 척하고 네. 결국은 그 주심이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주심 자리 사퇴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에 이 대통령 측 다시 말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각각의 추천을 하는 그래서 9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념도 보수부터 진보까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철학과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갈등도 있고 서로 간의 서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은 결국은 9명의 현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 헌법과 국가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법전이 날아다녀도 예. 양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변론이 마무리되고 평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측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측도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그 참고 준비 서면 그리고 참고 준비 서면에 그 첨부된 그 서류를 참고 자료라고 합니다. 네. 변론 종결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은 준비 서면이고 네. 그 뒤에 첨부한 것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유무죄 판단 내지 탄핵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정말 중요한 거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유로 해서 변론 재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같은 경우에는 평의가 끝나기까지 치열한 이론적 공방, 법리적 공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특검의 어떤 성과를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예. 지금 헌법재판소 그 대통령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출신 특히 민사소송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박준서 전 대법관의 어떤 탄핵은 각하되어야 된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도 이 신문 종결할 때까지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제 헌재에서는 이제 평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위협도 좀 도를 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또 자주 가는 마트 이런 게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제재를 해야죠. 근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정말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이 소장 대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의 집과 이 시장 가는 마트까지 이제 이 동선을 공개했다는 건데요. 예. 그 말은 뭐겠습니까? 테러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는 뭐 그런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이정미 대행이 압박감을 갖게 하자라는 건데요. 예. 자칫하면 그동안 나왔던 것처럼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는 뭐 몽둥이를 들고 박 특검을 위협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격한 행동들은 사실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는 테러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위협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테러의 위험을 준 거고요. 또 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도 이렇게 노출이 돼버리고 예. 더군다나 아직은 실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만일의 경우 범죄로 연결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고요. 저는 이럴 때는 수사기관이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 일정하게 그런 행위를 한 분들을 뭐 긴급 체포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만일의 경우 정말로 이정미 대행이 경호를 받고 있지만은 그런 괴한들로부터 무슨 유해를 당한다. 이거는 진짜 우리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저는 이 공권력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중요한 일을 막기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주소지나 뭐 전화번호 이런 거 공개하는 거 괜찮습니까?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죠. 결국 이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단순히 지금 이 정도가 협박이 되는지 여부는 협박은 이른바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인데 네. 이것이 그런 실행의 의사를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하는 것인지 결국 의사 표현의 자유와 이 협박죄의 한계가 있는 그 한계선상에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을 얘기했을 때에 재판관들을 위축하게 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결국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는 반면에 예, 예. 지금 또 그 야권의 그 일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에 착수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의 비극이고 결국 어떤 측면이건
정말 차분하게 어떤 나름대로 쿨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야 그 청와대에 계시지만 일반 재판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생활이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네. 개인적 사생활은 정말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 뭐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냉정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판단을 조용히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오늘쯤이면은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게 되는데, 자, 이 와중에 우병우 전 수석이 그 김수남 검찰총장과 통화를 한 그런 기록들이 나왔는데 이게 시점이 좀 오해 소지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통화 기록들을 확인했는데요. 네. 수백 차례에 걸쳐서 정말 우리 이 검찰의 고위 간부들과 통화한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우병우 수석이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8월 16일 날 같은 경우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그 당시 통화를 했는데요. 그날이 바로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예.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요. 8월 네. 18일 같은 경우는 김주현 대검 차장과 같이 차장검사랑 통화를 했는데 그날 대검의 수사가 의뢰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이 당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특별감찰관을 비판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 와중에 통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10월 18일 같은 경우는 또 이 우병우 수석의 차가땅 문제가 그날 예. 이 관련된 참고인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예, 예. 네. 이때도 다시 또 검찰 간부들과 통화를 한 내용들이 드러나는 등 우병우 수석이 당시 수석이 여러 가지 이 국정에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와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점에 그런 전화들을 직접 주고받았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보도됐던 10월 24일에도 또 이영렬 지검장하고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 청와대에서 우병우 수석 주재로 해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중에 당시 우 수석이 직접 통화를 하는 장면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이 관계자가 특검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통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섭했거나 또는 관련된 정보를 취득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통상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가장 미묘한 시점마다 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고 또 그 의심의 개연성이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셈이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수사 상황을 그때 보고를 받은 거고 자세히 알고 있었다. 뭐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은 우병우 수사과 관련돼 있는 수사는 뭐 이것 때문에라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검찰에도 우병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물론 뭐 우병우 라인이 실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특검이 끝나면서 그것을 다시 검찰로 보내면서 이와 같은 그 우병우 수석의 통화 내역을 슬쩍 이렇게 해서 언론에 흘린 것은 예. 결국 우리가 못한 것을 이 검찰이 열심히 해달라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수사의 의지를 밝혔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히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 아닙니까? 예.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검찰이 제살 도리내리기식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문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우병우 라인이니 우병우 같은 그 비호 세력이니 그런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을 밝혀낼 수 있을지 문제인데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영렬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한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수사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김수남 검찰총장부터 해서 그 대검 차장 이 검찰 수뇌부까지도 사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지금 밝힐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검찰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예. 특검의 수사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신설된 재판부에서 판가름이 날 예정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특별하다고 할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재판부가 변경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판사가 이제 영장 담당 판사에서 이제 형사 합의부로 이
옮겨갔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추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 합의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재판을 받은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이제 재판부에서 무작위로 컴퓨터에서 추출을 하게 됐는데요. 네. 막상 영장을 기각했던 조희영 부장판사에게 거기가 21부입니다. 네. 예, 형사 예, 21부인데요. 13개 합의부 중에서 이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가 무작위로 바로 이분을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여기에 했는데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영장 기각의 이 전례를 들어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 소명을 했고요. 그래서 재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 33부로 이제 재배당이 됐는데요. 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칫하면 영장을 기각했던 분이 다시 한번 이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역시 뭐 현명하게 이 상황을 좀 잘 정리를 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 사안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진실을 좀 가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조희연 판사 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김정남 암살의 용의자로 검거가 됐죠. 세 명의 용의자 가운데 북한인 리정철이 오늘 석방이 됐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석방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체포된 유일한 북한 용의자였습니다. 리정철, 조금 전에 석방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리정철의 구금 기한이 끝나도록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리정철은 석방된 뒤 북한으로 추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리정철은 사건 당일에 출국한 북한 용의자 4명을 공항까지 태워다 주는 등의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암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는 말레이시아 검찰이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정철의 구금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석방이 됐고요. 북한으로 추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말레이시아 경찰이 지금 신병을 확보한 3명의 용의자 가운데 유일한 북한인인데요. 리정철이 석방이 되는 모습 다시 보고 계십니다. 네. 자, 북으로 다시 추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 배후설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위장 취업이라는 그 이민법을 근거로 위장 취업을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으로 추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북한 대사관 직원이 리정철의 구금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여러 가지 서류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리정철의 구금 기한이 끝나도록 말레이시아 검찰이 충분한 근거, 그러니까 김정남을 암살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어떤 증거도 포착하지 못하면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기소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석방을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석방되는 모습 다시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공항으로 바로 이제 법무부 관련 수사관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서 북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위장 취업 이민법 근거로 해서 추방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오늘 이제 추방이 됩니다. 네. 어제 앞서서 북한 대사관 직원이 리정철이 구금되어 있는 경찰서로 찾아서 관련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고요. 리정철이 이렇게 북한으로 추방이 됨으로 해서 북한이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였는지 이것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지금 카키색 모자를 쓴 남성이 지금 차를 타는 모습인데요. 이게 리정철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재판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줄줄이 예정돼 있는 이제 특검의 재판들이 있습니다. 특검에 근데 이 특급 도우미가 이번에 장시호로 아주 공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검의 수사를 마치면서 지금 이제 장시호가
특검 수사관들에게 보낸 손편지가 또 공개돼서 또 화제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그 이른바 교도소나 구치소 갔다가 오면은 학교 갔다 왔다라고 예. 하는데 의왕 대학원을 잘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에 손편지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예. 평소 때도 보면 굉장히 넉살 좋게 수사관들한테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을 그 특검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부회장님 건강하시죠? 이런 안부를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특검의 특급 도우미 예. 아시다시피 보면은 제2 태블릿 PC도 제공을 했고 또 보면은 최순실 씨의 개인 어떤 그 개인 금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해서 한 수억 원에 대한 그 자금도 회수하게 했고 그 이외에 뭐 대통령과의 어떤 차면 통화했던 전화번호도 확인했던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에 그 이와 같이 도와줬던 만큼 과연 본인이 이 본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이런 것으로 나올지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 특검 윤석열 팀장이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석방되면 아들 잘 기르십시오. 아. 평소에도 아들에 대한 애정을 정말 그 예. 얘기를 했는지 예. 관련되는 이 특검들조차도 아들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참 흥미롭기도 합니다. 예. 네. 그 이런 그 특검의 수사에 도움을 준 부분들이 본인의 앞으로 재판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참작이 될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 애초에는 본인도 상당히 거부하는 마음이 강했었는데 이 검찰이라든가 또 여러 가족들의 설득으로 예. 본인이 그동안 했던 일들이 무심코 이모를 도왔던 일들이 얼마나 큰 국가적인 이런 위해를 가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성격이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검찰 이 담당 검사가 전해준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 절반쯤 먹고 나서 나머지 다음에 와서 먹겠다. 예.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네. 과거 제가 옛날 사회부 시절 20년 뭐 넘은 얘기지만 그 당시는 정말 포승줄에 묶여서 정말 무섭고 벌벌 떨고 공포심에 젖어 있던 그런 피의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 장시호 씨가 보여준 모습들은 우리 검찰도 이렇게 피의자들에게 어떤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밝게 우리 이 검찰 문화도 바꿔나갈 수 있구나. 뭐 그런 가능성도 보여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장시호 씨의 존재가 상당히 이번에 이채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조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장시호 씨가 끝날 무렵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윤선 그 전 장관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초호화 변호인단과 계속 접견을 하지만 나는 예. 돈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한다. 예. 그래서 특검에 자주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네.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냐면은 특검에 이 그 장시호 씨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나름대로의 어떤 공정한 노력, 그 또한 예. 어떤 특검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예, 이번 특검 수사 기간 동안에 특별히 또 관심을 모았던 장시호 씨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최진정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